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유성현 프로라고 합니다. 좀 유익한 시간 되고 계시죠? 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소개드린 대로 이제 에이스파이스를 위해서 저희 MBD를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하나의 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하위로 또 개별 시스템이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가 되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오브 시스템 컨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OEM들은 이제 각각의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서플라이어들, 각 제조사들로부터 공급받아서 자동차를 이제 제조를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OEM들의 요구사항을 제조사들이 충분히 잘 반영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측면에서 품질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품질 확보를 위해서 에이스파이스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는 거는 이제 에이스파이스 레퍼런스 모델 4.0이고요. 이제 레퍼런스 모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액티비티별로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별로도 아이디부터 해서 상세 설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될 베이스 프랙티스, 아웃풋 인포메이션 아이템즈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혹시 이제 에이스파이스 3.1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는 이게 워크 프로덕트였는데 지금은 아웃풋 인포메이션 아이템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는 좀 쉬운 단어인데 합쳐놓고 보니 좀 감이 안 오는 이제 이런 형태이긴 한데, 이제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이제 에이스파이스 이제 어세스먼트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전에 워크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죠. 워크 프로덕트는 문서 산출물이 아니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들이 워크 프로덕트의 문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더라. 그래서 무슨 숙제하듯이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약간의 폐해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0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프로세스별로 액티비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아웃풋들에 대해서 어세스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아웃풋 인포메이션 아이템스 이렇게 이제 조금 바뀐 부분이 있고요. 이 전체 에이스파이스에서 특히 이번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두 가지,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두 가지입니다. 이제 간혹 고객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주실 때 그러면 뭐 MBD를 쓰면 에이스파이스는 만족 다 인증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툴이죠. 개발 툴이기 때문에 에이스파이스 인증을 위한 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MBD 얘기를 하냐? 아시다시피 이제 개발자분들이 뭐 프로세스 품질 확보를 위해서 에이스파이스를 많이 고려를 하시죠. 근데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기능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기능 안전에 초점을 둔 ISO 26262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표준화를 위해서 오토사도 감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뭐 당연히 이제 양산도 바쁜데 품질 이슈 대응하기도 바쁜데 해야 될 게 많죠. 이런 것들을 조금 일을 힘들어지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MBD를 이용해서 좀 개발 측면에서 좀 효율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툴의 기능적인 부분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냐라는 좀 힌트를 좀 이번 세션을 통해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BMS 최근에 이제 전동화가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웹페이지에 포스팅하고 있는데 여기 BMS 예제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파이스 프로세스가 사실은 뭐 시리얼하게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각 액티비티들이 서로 디펜던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패러럴하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MBD 툴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공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요구사항 관리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요구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한 트레이서빌리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이스파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런 컨시스턴시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컨시스턴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트레이서빌리티, 즉 추적성이 좀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면 이제 설계물, 테스트, 산출물, 그 다음에 코드 간의 트레이서빌리티를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냐. 더 중요한 거는 특정 하나의 산출물들의 아이템이 바뀌었을 때 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표시를 내가 알 수 있을 거냐. 당연히 알아야지 쫓아다니면서 다 바꿀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 관리하는 게 좀 베이스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퀘어먼트 툴박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개발 산출물들을 이제 쭉 좀 링크를 걸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툴박스 자체가 이제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있고, 이제 보통은 요구사항을 이제 외부의 별도 문서로 많이 관리를 하시죠. 혹은 이제 regIF라는 표준 포맷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에이스파이스 때문에 ALM2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ALM2에서 요구사항도 관리를 하고 설계 산출물, 테스트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관리를 하시죠. 그런 플러그인을 리퀘어먼트 툴박스랑 연동을 해서 바로 이제 링크를 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에이스파이스 인정받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하우스 툴, 커스텀 툴 이런 개발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저희 컨설팅 서비스 또 활용을 하셔가지고 에이스파이스를 인증받기 위한 여러 가지 또 편리한 툴들을 또 많이 개발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이제 리퀘어먼트 툴박스에서 리퀘어먼트를 작성을 하시던 이제 외부에서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요구사항을 뭐 ID, 서머리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상세 항목에서 요구사항도 타입이 있겠죠. 실제 기능으로 구현을 해야 될 펑셔널 리퀘어먼트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리퀘어먼트 종류별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외에 실제 이제 요구사항이랑 그 다음에 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런 레셔널 항목들을 이제 작성하는 그런 칸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ISO 169 같은 경우에 좀 여러 가지 에이스파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이런 속성들이 따라 붙습니다. ISO 169는 ASIL 레벨이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리뷰를 했는지, 이슈는 없었는지, 이슈가 있다면 이제 수정을 했는지, 언제 수정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이제 히스토리가 따라 붙거든요. 그때 이제 커스텀 어트리뷰트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추가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ALM 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하면 이제 리퀘어먼트 툴박스로 가지고 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제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전에 이제 기능 안전에서는 이제 그 앞단에 컨셉 페이지라는 또 액티비티가 있죠.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할 시스템의 아이템 데피니션을 하고 그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해저드,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이제 루트 코스를 판별을 하고 이제 하라, 해접 하라 등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ASIL 레벨이 정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 ASIL 레벨로부터 세이프티 골을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뮬링크 폴트 어널라이저라는 툴에서 저렇게 해접이라든지 하라를 수행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보시기에는 엑셀 테이블 같기도 한데 사실은 저 한 칸 한 칸이 저희 매틀렛 시뮬링크의 특정 항목이랑 다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펑션을 링크를 걸면 이제 저 펑션에 대한 시뮬링크 모델로 바로 점프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그 펑션에 대한 폴트를 확인해서 ASIL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ASIL 레벨이 결정되는지를 다 이제 추적하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작업을 해서 이제 세이프티 콜을 만들면 그 밑으로 또 리퀘어먼트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테고리별로
레벨별로 이렇게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실 거고요. 당연히 요구사항도 이런 하이라키가 있기 때문에 다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예를 들면 뭐 TSR로부터 실제 어떤 아키텍처가 연결이 되었는지, 상의 FSR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기타 이제 요구사항이랑 다 연결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링크를 따라가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이 당연히 많게 되면 이제 그런 복잡도 측면에서 이제 요구사항이 실제 어떤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트레이서빌리티 다이어그램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이랑 이제 뭐 시스템 컨버저, 시뮬링크, 뭐 테스트 케이스 이런 식으로 링크가 걸려 있는 거를 이제 다이어그램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매트릭스 기능은 이제 쭉 펼쳐놓고 이제 바둑판 형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혹시나 이제 링크가 어디서 미싱이 되었는지, 혹은 여기서 바로 링크를 거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좀 한꺼번에 이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이 다 좀 확보가 되면 나중에 이제 문서 산출물을 만들어낼 때 설계 혹은 테스트 케이스로부터 어떤 요구사항이 걸려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뮬링크 리포트 제너레이터 기능을 좀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리퀘어먼트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키텍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키텍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컨버저 툴을 이용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능 안전에서는 이제 아이템 데피니션부터 당연히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컨버저로 실제 좀 시스템 아키텍처를 그려놓고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개발을 할 건지 아이템 데피니션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하라 애쉬 레벨을 통해서 쭉 리퀘어먼트가 작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리퀘어먼트로부터 이제 기능을 정의를 하고 각 펑션들이 가지는 이제 인터페이스 정도는 이제 정의를 하시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로지컬 아키텍처를 그리실 겁니다. 그래서 펑션 정의뿐만 아니라 실제 비헤이비어. 그래서 이 단에서는 이제 다이나믹 비헤이비어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뷰를 이제 추가를 해서 실제 시스템이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 될 거다라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여기까지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실제 하드웨어의 어떤 시스템 엘리먼트에 디플로이 될 건지를 나타내는 피지컬 아키텍처.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전형적인 RFLP 어프로치로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를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아키텍처가 설계가 되면 당연히 이제 양산 단계의 아키텍처도 이제 복잡도가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시스템 컴포저들끼리 시스템 엘리먼트들끼리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알로케이션 에디터를 통해서 그 시스템 컴포저들 그 블록들 간의 트레이서빌리티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가 완성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해서 또 상세화 시켜 나가겠죠. 그래서 로지컬 아키텍처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하위로 그려질 거고요. 이때는 이제 오토사 플랫폼을 가정에 두고 개발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스템 컴포저에 오토사 블락셋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ASW 컴포지션, 즉 오토사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그리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때는 이제 오토사 같은 경우에는 ARXML이라는 오토사 표준 그 스펙 파일이 있죠. 그것과 연동된 오서링 툴, BSW 컨피규레이션 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워크플로우는 조금 참조를 해서 개발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시스템 컨버저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까지 이렇게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이미 앞에서 보신 것까지는 이제 스태틱 뷰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스태틱 뷰를 그리고 나면 나머지 이제 뷰를 바꿔가면서 실제 아키텍처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뷰를 바꿔가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이라키라든지 클래스 다이어그램
뷰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키텍처가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랑 시그널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발자들이 하나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뷰만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다이나믹 비헤이비어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UML 툴 많이 쓰시죠. 그래서 UML 툴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다이나믹 비헤이비어를 보통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때 시스템 컴포저에서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라인은 기본적으로 생성되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그 컴포넌트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그 컴포넌트들끼리의 시그널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 여기에서 마저 이제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어기의 컨트롤 플로우를 분석하기 위해서 특정 액션들을 지정을 해놓고 이제 시나리오대로 이제 컨트롤 플로우를 쭉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기능 안정 같은 경우에는 특정 폴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시스템이 페일리어 됐을 때 그런 컨트롤 플로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때 보통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능을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제어 흐름이 발생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식의 아키텍처도 설계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FMA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펑션이 이제 그 페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런 FMA 작업을 통해서 또 그런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코렉션 액션을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뮬링크 폴트 어널라이저에서 FMA를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특정 펑션의 페일리어 모드에 대해서 RPN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RPN 넘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RPN 넘버에 대해서 실제 코렉션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면 또 당연히 이제 로직으로 가서 뭐 로직이 보완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쭉 하실 수가 있겠죠. 그 기본적으로 시스템 컴포저에서는 예전에 이제 리포트를 생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리포트 제너레이터에서 API 기능만 활용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 컴포저 리포트 제너레이터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만 찍고 내가 원하는 항목만 찍어서 리포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템플릿으로 이제 리포트를 생성 가능하고요. 당연히 디폴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사실 리포트라는 게 아시겠지만 각 이제 개발사들 원하는 템플릿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키텍처까지 설계가 됐으면 이제 상세 설계를 하셔야 되겠죠. 상세 설계는 사실은 이제 시뮬링크로 기존에 MBD 작업을 하시던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점은 이제 만약에 뭐 시스템 컴포저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트,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분들이 아키텍처까지 설계를 하고 나면 이제 상세 설계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시뮬링크 모델을 이렇게 생성을 해서 껍데기 모델을 전달하시는 거죠. 아키텍처에서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이미 정해진 인터페이스 내에서 상세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탑다운별로 누군가가 임의적으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를 바꿀 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원하는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시뮬링크 모델을 이렇게 상세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시뮬링크 모델이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고 나면 당연히 시뮬링크에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리퀘어먼트를 상세 설계에 다 링크를 거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링크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까지 개발이 되고 나면 이제 코드 생성은
모델에서 생성을 하게 되겠죠. 오토사 같은 경우에는 오토사 코드가 생성이 될 거고요. 당연히 코드가 생성이 되면 이제 모델과 코드 간의 트레이서빌리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코드, 특정 블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되고요. 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뮬링크에서도 리포트 제너레이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리포트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디테일 디자인 디스크립션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뽑아낸 리포트는 사실은 이제 시뮬링크 모델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스파이스에서 얘기하는 디테일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백그라운드라든지 어떻게 이제 알고리즘에 나왔는지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도 사실은 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자동화된 기능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검증을 하시겠죠. 앞 페이지에서 제가 코드 생성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NVIDIA에서는 검증을 다 끝나고 나야지 이제 코드 생성을 하는 순서가 맞는 거고요. 유닛 검증을 할 때는 이제 모델에서도 이제 정적 검증, 동적 검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 검증 같은 경우에는 먼저 모델 어드바이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모델링이 뭐 모델링 패턴에 문제가 없는지, 세팅한 속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퍼포먼스의 그런 옵티마이제이션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리포트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좋은 거는 이제 결과물에 대한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그 모델 어드바이저를 수행을 했더니 에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모델로 바로 점프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델 어드바이저 기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런타임 에러 체크입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 에러 체크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부분이죠. 오버플로우라든지 데드로직이라든지 디비전 바이 제로 이런 것들을 모델단에서 미리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뮬링크 디자인 베리파이어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실제 패스되는 부분들, 페일되는 부분들이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나아가서는 실제 에러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는 부분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모델에서 바로 디버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에서 정적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동적 검증입니다. 동적 검증은 이제 시뮬링크 테스트에서 이렇게 테스트 안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테스트 벡터를 만들어서 이때는 이제 expected output이랑 같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거죠. 이런 오토메이션을 이제 시뮬링크 테스트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테스트 하실 때는 이제 테스트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리퀘어먼트 베이스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요구 사항으로부터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또 세스할 때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리퀘어먼트 에디터에서 특정 요구 사항을 찍어 놓고 이제 테스트 매니저의 테스트 케이스로 가셔가지고 저 요구 사항이랑 내가 연결을 하겠다라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당연히 리퀘어먼트 에디터로 가서도 그 링크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듯이 이제 요구사항,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테스트까지 모든 게 이제 요구사항이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고 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정 결과에 대해서 패스 페일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 페일이라는 거는 이제 입력단에서 이제 expected output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 결과도 이제 뭐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를 확인을 할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쭉 돌려서 확인을 할 거냐,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동적 검증이기 때문에 이제 커버리지 결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뮬링크 스테이트 플로우 생성된 코드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혹은 이제 레거시 코드를 반대로 이제 시뮬링크를 끌고 왔을 때도 똑같이 코드 커버리지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에서부터 리포트를 뽑아내는 거고요. 테스트 매니저에서 이 메뉴에 보시면 리포트를 뽑아내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들만 선택을 해서 그 결과 리포트를 쭉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리포트 뽑아낼 때도 기능 하나하나 사실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출물들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이제 폴트 인젝션 테스트죠. 특히 AC 레벨 D 같은 경우에는 폴트 인젝션 테스트를 좀
그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뮬링크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인아웃풋 단에 폴트 인젝션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인티그레이션 과정에 중간 시그널들을 어떻게 폴트를 인젝션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폴트 시나리오를 가지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시뮬링크 폴트 어널라이저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그널만 찍어서 폴트를 시나리오만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게 번개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에서 뭐 폴트 시나리오 이름, 그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오픈, 쇼트, 옵셋, 노이즈 이런 식의 뭐 간단한 시나리오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커스텀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폴트 시나리오를 만들고 나면 이런 부분이랑 다르게 그냥 시그널로 보이는, 근데 이제 번개 표시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제 코드 생성할 때 폴트 시나리오를 뭐 따로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테스트하고 코드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가능한 거죠.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검증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코드 생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드로 또 내려가서 또 미지라 룰 이런 것들 또 런타임 에러 다 체크를 하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NVIDIA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 폴리스페이스를 쓰시는 경우에 이렇게 플러그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리스페이스를 따로 실행시킬 필요 없이 그냥 모델에서 그냥 런 버튼 누르면 이제 코드 레벨까지 다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제 실, 필 다 검증을 하죠. 뭐 하드웨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제 크로스 컴파일러까지 지나서 바이너리 파일과 모델과의 비교를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테스트 매니저에서 이런 백투백 테스트하는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왼쪽에 보시는 메뉴가 일종의 위저드 기능이고요. 저거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1, 2가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는 시뮬링크 모델을 걸어놓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실제 코드가 돌아가는 형태로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투백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유닛별로 검증이 되면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하시겠죠. 오토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컴포저로 아키텍처를 그리는데 이렇게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시뮬링크 모델이 인티그레이션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시스템 컴포저에서 바로 코드 생성 그리고 ALXML까지 다 뽑아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테스트 하실 때는 시스템 컴포저에서 바로 테스트 하네스 모델이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네스 모델에 시스템 컴포저가 걸려 있는 거고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이기 때문에 타겟 플랜트 모델을 이용해서 피드백 루프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뭐 결과는 앞에서 보신 거랑 동일하고요. 이렇게 이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하실 때 코드 생성해서 이제 프로토타입 이슈에 이제 디플로이하고 플랜트 모델을 이제 리얼타임 머신에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힐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가능하고요. 이때 테스트 매니저를 이용을 하면 똑같이 결과를 산출물까지 쭉 뽑아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좀 맨아웃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에이스파이스 할 때는 요즘 이런 CI/CD 환경을 많이 구성을 하시죠. 근데 이제 CI/CD가 사실은 셋업하는데 이제 뭐 서버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빨간 박스 보이시는 게 이제 CI에서 스테이지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로컬 PC에서 그냥 정의를 해놓고 돌리시면 됩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나중에 그 CI 플랫폼에 가져갈 수 있는 YAML 파일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까지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CI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인티그레이션은 베이직 소프트웨어까지 통합을 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폴리스페이스로 검증을 쭉 수행을 하실 겁니다. 시스템 베리피케이션은 사실은 시스템 레벨은 이제 각사마다 좀 환경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힐로 할 수 있는 환경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BMS 같은 경우에는 셀뿐만 아니라 팩 단위로 검증을 하셔야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리얼타임으로 검증하기 위한 힐 환경을 구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차 레벨로 본다면 이런 힐 환경들을 다 조합을 해서 실차에 가까운 리얼타임 머신으로 구성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피드 고트로 힐 환경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저희 매트랩 환경에서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리포트까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IC 설트킷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ASPICE 프로세스에 맞춰서 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해놓은 문서고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관련된 제품도 이제 워낙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서 개발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